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후보가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토론은 그야말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라는 게 미국 현지 언론의 주된 평가였습니다. 간판 앵커인 울프 블리처는 긴장된 표정으로 방송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수백 명의 취재진들이 몰린 이날 대형 경기장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의 특징이라면 평소 미 대선 토론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청중 한 명 없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토론을 벌였으며 두 후보가 서게 될 연단의 간격은 불과 8피트에 불과했죠. 사실상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두 후보의 주요 쟁점은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반도체 문제, 그 외 끝나지 않는 러우 전쟁과 이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 및 중동에서의 전쟁이 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워낙 중요한 이벤트인 만큼 프레스센터의 주변은 100M 전부터 차량 출입이 동제되는 등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는데요. 곳곳에 경찰차들이 취재진들의 출입증을 확인했으며 CNN은 대선 후보들이 나타날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프레스센터 곳곳에 보안 검색대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나 삼엄했는지 시큐리티들은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출입조차 허용하지 않았으며 논란이 거세지자 관계자 측은 양 후보 캠프의 고위 참모진들이 지나다닐 예정이라 보안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참고로 한국도 대선 토론은 높은 시청률을 보이는 편이나 미 대선은 차원이 달랐는데요.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 측이 지난 4일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 10명 중 7명이 이번 토론이 선거운동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 응답했으며 그중 68%는 TV 토론 전체 또는 일부를 생방송으로 볼 것 같다고 한 만큼 국민 대부분의 시선이 이날 토론에 집중될 전망이었습니다. 닐슨 미디어 리서치에 따르면 두 후보가 지난 2020년 대선 때 처음 TV 토론을 했을 당시 7,300만 명 이상이 생방송을 시청했다고 하니 말이 필요 없는 빅이벤트가 분명했죠. 그런데 이런 엄숙한 자리에 양 후보가 내세운 토론의 주제는 비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두 후보는 전날부터 토론 직전까지 장외에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바이든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등에 MAGA라는 트럼프의 대선 구호는 억만장자를 위한 감세를 원하고 사회보장 및 은퇴 연령 상향 조정을 추구하고 있다며 비난한 반면 트럼프도 이날 첫 토론을 앞두고 바이든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미국의 생존과 존재에 대한 위협이다, 바이든이 넘어지는 등의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토론에서 본 바이든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계단에서 넘어지고 자전거에서 쓰러지고 재킷도 입지 못하고 툭하면 길을 잃는 사람에게 4년 더 백악관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등 노골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양 후보는 최악, 거짓말쟁이, 멍청이, 패배자 등 서로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난장판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토론 내내 쉰 목소리를 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이어간 바이든에 대해선 현지 언론들은 후보 교체론까지 언급하며 혹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토론이 이어질수록 바이든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목소리는 한층 잠겨갔는데요.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유지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8번에 걸쳐 마른 가래를 삼키는 등 제 컨디션이 아니었고 결국 코너에 몰린 바이든은 주장과 논거를 댈 때 번호를 매겨 제시하려 했지만 이 역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는 토론 내내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든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 갑자기 자신의 아들이 이라크에 파병 갔다가 암 사기 판정을 받고 돌아온 얘기를 언급하는데요. 이에 트럼프는 바이든 임기 첫 해인 2021년 이뤄진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역사상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이었고 현재 위기에 처한 동맹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은 끝까지 미국의 패권을 놓지 않을 것이라 쏘아붙입니다. 이쯤 되자 주요 쟁점은 현재 북러 조약으로 정세가 어두워지고 있는 한반도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90분간의 토론에서 삼성이 한 차례, 한국과 김정은이 각각 2차례 언급됐는데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한국이 왜 세상을 뒤집을 잠재력이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꾸준히 밀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 있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정말 어리석은 얘기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힘은 동맹국에서 나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거쳐 나토 국가들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결국 미국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어 전 세계 신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고 일본과 한국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하자 트럼프 후보는 충격적이게도 한국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 평화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특히 3차 세계대전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김정은과 시진핑, 푸틴이 바이든 대통령을 얕잡아보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에 주한미군을 두게 되면 미국이 자연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결국 미국도 공격당하는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 핵무장을 시키게 되면 그들은 독자적인 방어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되며 동북아 국가 중 재래식 전력이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한국이 자주국방을 완성할 시 더 놀라운 건 그가 언급한 한국의 핵전력과 개발 능력과 관련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거의 일치했다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어낼 충분한 자원과 기술이 있고 미국의 승인이 떨어진다면 아무리 길어도 3개월이면 4,000개에 달하는 실전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도 확실한 근거를 대지 못해 가능하다 아니다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미국 행정부 후보들이 인정했다는 건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퍼거슨 보고서에 적혀있는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엔 기술전, 정치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축약해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과 핵폭탄 설계 능력 그리고 운반 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월성에 있는 사기의 중수로는 핵폭탄 제조 물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99%의 적합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당장 월성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시 대략 26,000kg에 육박하는 실제 무기화 가능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이 정도의 양이면 무려 4,330개의 핵폭탄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며 매년 4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2,500kg 상당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공급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특성상 일단 마음만 먹으면 제2, 제3의 재처리 공장을 단 4개월이면 지을 수 있고 월성 원전 등을 통하여 증강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수소나 삼중수소의 경우 모종의 이유에 따라 이미 생산에 돌입한 상태였는데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투발 수단의 존재였습니다. 핵미사일이 실제 폭발로 이어지려면 핵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고성능 폭약이 필요한데 이를 제작하려면 연구기간만 최소 5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시험에 필요한 장소와 기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은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모양이지만 다행히도 한국의 군수기업은 미국이 아는 것보다 훨씬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당장 활용 가능한 현무 미사일을 조금만 개량하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장거리 투사를 위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 여부도 함께 논의된다면 투발 수단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아무리 길어도 2년이면 100개 제조가 가능하며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SLBM 실험까지 성공한 상황을 고려할 시 하루아침에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핵보유국이 되는 소름 돋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중국과 일본 등이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을 대면서까지 한국의 핵무장을 막으려 했던 이유였죠. 애초에 퍼거슨 보고서 자체가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불붙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만든 극비 보고서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추구하는 핵비 확산이 한국에 의해 박살날 때를 가정하여 쓰여진 시나리오이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철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국의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동북아의 패권을 휘어잡을 일종의 역전략을 노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독보적인 지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 유럽에서 K9 개량형 모델의 실사격 및 실전 기동 현장이 공개되며 전 세계 방산업계를 다시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더구나 최근 유럽에서 K9 자주포를 더 많은 곳에서 원하고 있어 이제 유럽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북미 진출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에 앞서 K9를 배신한 영국이 독일에 크게 뒤통수를 맞으며 자신들의 선택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데 한국산 무기 체계에 흠뻑 빠진 루마니아가 조만간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끝마칠 것으로 보이면서 방산업계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K9는 독일과 튀르키예를 제치고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최종 결과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 입찰 경쟁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이름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이에 따라 사실상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낙점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루마니아 측에서 자주포 도입 사업을 백지화하지 않는 이상 K9 자주포 도입이 확실시된 상황인 겁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K9 54대를 비롯해 탄약 18,000여 발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들여올 예정으로 총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1조 2,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렇듯 루마니아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K9 도입을 결정한 건 최근 폴란드에서 있었던 나토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에서 드러난 K9의 놀라운 성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진행된 군사훈련에서 K9는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여주며 현장에 있던 유럽 각국의 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나토 회원국으로 참여한 루마니아 역시 K9의 엄청난 사격 능력에 대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라며 놀라움을 표현했었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K9의 실전 성능을 실제로 목격하자마자 도입 결단을 빠르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발트 3국에 속하는 에스토니아도 K9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는데요. 사실 에스토니아는 국방비의 한계로 K9 도입 물량이 많지 않지만 K9에 가장 많은 애정을 쏟아부으며 누구보다 더 활발히 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K9 도입국 가운데 개량에 가장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9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한 궤도의 측면에 스커트형 장갑을 추가한 것으로 진격해오는 러시아를 막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개량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에스토니아에서 운용 중인 K9의 무게가 1톤이나 늘었을 만큼 중장갑을 추가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국내 밀덕들은 에스토니아에서 운용 중인 K9의 색다른 형태에 놀라움을 드러내고는 에스토니아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사실 이렇게 에스토니아가 K9 개량에 집중하고 있는 건 그만큼 K9에 대한 애정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형, 환경 등 자신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무기 체계가 K9임을 인정한 것으로 K9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근거로 현지 상황에 맞게 성능 개량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최근 이를 방증하듯 얼마 전에는 한국을 넘어서는 사정거리를 실사격 훈련에서 보여줘 우리 군 관계자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에스토니아가 최근 현지 사격장에서 실시한 K9 실사격 테스트 훈련에서 K9로 70km 사격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K9 사격의 최고 기록으로 실제로 앞서 대한민국에서 실시한 K9 테스트에서는 60km 사격에 성공했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K9 생산국인 한국보다 더 먼 거리로 사격에 성공한 것으로 독자적인 개량을 하면서 한국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증명하는 등 현지에서 더 빠르게 전력화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인도에서 K9 바지라 자주포 백문 추가 도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방산 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어떻게든 인도에 K9 바지라 자주포가 수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막으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중국은 인도와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상황으로 무기 도입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인도가 추가로 도입하려는 무기 체계가 다름 아닌 실전에서 성능이 입증된 K9 바지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크게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인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외교적으로 접촉하며 한국에게 수출 압박을 간접으로 가하고 있는 중으로 하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K9 바지라 수출이 무산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 중국만 애가 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K구를 도입하지 않은 걸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K구 대신에 들인 독일 신형 자주포 가격이 최근에 말도 안 되게 폭등하면서 자신들의 선택을 자책하고 있다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영국은 최근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아예 입찰하지도 않고 한국 대신 독일과 자주포 수의 계약을 맺기로 하는 등 K구보다 비싼 독일의 RCH-155를 택했습니다. 이로써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로키드 마틴, 레오나르도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K구 수출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현지 사격 평가 등 경쟁 절차도 거쳐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입찰 경쟁에서 K구 자주포가 품질과 가격, 제반 능력에서 우위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고배를 마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작년에 노르웨이가 차기 전차 사업에서 K 흑표 전차 대신 독일의 레오파르트 EH1 전차를 구매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영국과 독일은 정상회담 후 자주포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독일 기업들이 영국에 그린 수소 수출 등 재생에너지 생명과학 등 하나로 약 1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K국과 독일의 RCH-155의 가격과 성능 등을 하나씩 따져보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당 가격은 하나 기준 K구이 4,050억 원인 반면 RCH-155는 170여억 원 수준으로 대당 생산 시간 등 제반 능력도 하나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품질과 가격에서 K9A가 RCH-155에 밀린 것이 아니라 영국이 독일과의 정치적 관계를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자국이나 유럽 무기를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한국 방위 산업을 견제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한몫한 것 같은데요. 앞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EU 의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유럽산 무기를 사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한국 방산을 경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이 K구를 두고 독일 RCH-155를 선택한 것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영국이 독일과 RCH-155 납기 문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는데 독일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겁니다.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RCH-155문 도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5조 2천억 원으로 대당 500억 원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K구의 5배를 넘는 가격으로 문제는 도입 단가가 지금보다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차륜형 자주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가격으로 인해 영국은 독일에게 자주포 50대가량만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기술 이전 등 다른 추가 금액을 더한다면 영국은 RCH-155를 대당 100억 원 이상 들여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영국 내에서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군사안보를 책임질 자주포를 정치적인 문제로 그것도 눈뜨고 코 베이는 수준의 가격으로 도입한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과거 이라크 전등에 참전했던 영국군이 들고 일어나며 독일산 차륜형 장갑차는 전장에서 생존력이 극히 낮다고 토로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영국에서 독일 자주포 영상과 K구 비교 영상이 회자되며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RCH-155 실전 성능에 대해 부정적인 가운데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RCH-155가 사격할 때마다 반동이 두드러지며 뻥 스펙이 탄로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K구를 눈앞에서 놓친 영국이 결국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대한민국의 K구는 전혀 아쉬운 기색 없이 여전히 승승장구 중입니다. 다름 아닌 이제 K구 자주포가 북미 방산 시장까지 진출을 앞두고 있는 등 최근 군비 확장을 발표한 캐나다에서 수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의 글로벌 방산기업 콩스버그와 손잡고 캐나다의 K구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 K구에 세계 점유율 1위인 콩스버그의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를 탑재해 캐나다 시장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아직 자주포 사업 입찰을 공고하지 않았지만
지난 4월 군 현대화와 그에 따른 군비 증강 계획을 담은 새 국방 정책을 발표한 만큼 군비 확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캐나다가 NATO 회원국인 만큼 한화는 미국이나 나토 국가가 다수 도입한 콩스버그의 RCWS를 채택해 캐나다 사업의 쐐기를 받겠다는 의지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우리 국방부와 캐나다 국방부가 만나 방산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K9의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한화는 얼마 전 열린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 CANSEC에서 잠수함 및 무인 함정 기술, 각종 육상 무기를 비롯해 K9를 선보이며 현지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요. 당시 K9가 K10 탄약 운반차 등으로 구성된 자주포 패키지를 내세웠는데 해당 부스가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벌써부터 분위기가 남달랐다는 후문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럽에 이어 북미에서의 K9의 돌풍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을 제압할 비장의 무기 개발을 완료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배치한다. 26일 충남 태안에 있는 안흥 시험장에서 레이저 대공무기 시험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시험평가에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레이저 대공무기는 2019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이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내년부터 본격 양산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배치하는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가 내년에 전력화된다면 SF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과 같은 레이저로 북한의 무인기를 요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저는 드론 공격에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으로 꼽히는 무기체계로 광학 센서를 혼란시키거나 고출력으로 발사할 경우 드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레이저 무기에 큰 돈을 쓰고 있으나 아직 실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개발 5년 만에 개발을 완료하고 배치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레이저 무기가 개발된 데는 지난해 말 사건이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무인기 개발에 열을 올린 북한은 지난해 12월 우리 영공을 대놓고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은 발칸포를 비롯해 여러 대공화기 100여 발로 격추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드론 추격을 위해 원주기지에서 출격한 KA-1경 공격기마저 추락했습니다. 이후 우리 군은 무슨 수를 써서라고 북한의 무인기를 막겠다며 구체적인 전략을 짰습니다. 오는 7월에 드론작전 사령부 창설을 준비하면서 드론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드론 전력으로 감시, 식별 타격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세우면서 완성된 레이저 대공무기는 지금 북한의 무인기를 완벽하게 제어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포병 레이더나 각종 감시 장비로 드론을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드론은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값싼 가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적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든 레이저 대공무기는 이런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무기라고 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포탄이 아닌 빛 전자기 파음파의 속도로 이동하는 지향성 에너지로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마하팔로 가는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빨리 레이저를 피하거나 레이저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레이저 무기는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밖에 들지 않고 소음도 없고 미사일과 달리 낙탁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드가 한 발에 100억 원이 넘고 신궁이 한 발에 2억 원을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레이저 무기는 놀라운 가성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레이저 무기는 낮은 고도로 침투하는 드론이나 연속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과 로켓탄 등 최적의 요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은 레이저 무기 개발에 공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으로 영화 스타워즈처럼 드론을 활용한 제공작전과 레이저를 쏘는 대공방어가 펼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미래 무기를 가장 먼저 실전 배치하겠다는 한국은 앞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시제품을 다양화하고 항공기 함정에 탑재해 미사일로부터 기체를 보호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은 앞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을 2030년까지
개발의 출력을 30kW까지로 늘리고 지난해 3월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용으로 100kW급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 원천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DD는 앞으로 레이저포로 무인기뿐만 아니라 전투기 인공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7월에 창설된다는 드론 사령부에는 타격 능력을 갖춘 드론 킬러 드론, 스텔스 무인기 등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연내 생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무기체계가 배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에서 음속보다 최소 3배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고고도 스파이 드론을 중국이 조만간 배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드론은 대만은 물론 한국 정찰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레이저 대공무기는 이 중국 드론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대공무기에 이어 우리 군은 대북 정찰 등에 이용할 스텔스 무인기 드론을 이르면 오는 5월 시험 비행한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월 2023 코리아 드론쇼에서 적의 레이더망을 획기적을 벗어나기 위한 저피탐 스텔스 무인 편대기를 공개했습니다.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한 대한항공 개발자는 꼬리 날개를 없애 돌출 부분을 최소화한 것이 비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스텔스 무인 편대기는 꼬리 날개 부분을 없애 수평 날개로만 비행이 가능한데 스텔스의 성능을 극대화하려면 돌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꼬리 날개를 없애 적의 레이더망에 감지될 가능성을 그만큼 낮췄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무인 편대기는 유인기 제트기 1대당 34대가 붙어 유인기를 보조하는 동시에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감시 정찰 등의 독자 임무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해당 기술은 미국, 중국 등 일부 주요국만 현재 개발 단계지만 아직 양산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은 다음 달 스텔스 무인기를 시험 비행하면서 빠르게 전력화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한 대한항공은 드론 개발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군집 기술을 적용해 최대 4대를 동시에 띄울 수 있는 인스펙션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항공기 동체 외관을 검사할 수 있는데 보잉 737 항공기 기준으로 사람이 하면 10시간 소요되던 검사 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 2014년 무인기 가오리 X1을 개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가오리 X1을 이용해 무인 편대기와 스텔스 무인 정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번에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더욱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해부터 가오리 X1을 개발하고 있는데 가오리 X2는 단독으로 폭격이 가능한 공격형 무인 전투기입니다. 마하 0.8의 속도로 10시간 이상 채공이 가능해 미니 B2 폭격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략 폭격기에 스텔스 기능이 추가돼 레이더로 보면 작은 새의 크기에 불과해 식별이 불가능한데 호위 전투기 없이 단독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레이저 대공무기가 개발되면서 레이저 무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최근 K2전차가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차세대 전차가 공개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로템 측은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도로 지난해부터 개발 중인 30kW급 레이저 무기를 차륜형 지휘 소형 차량에 탑재하는 컨셉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레이저포도 개발이 완료되면 장착을 검토한다고 했고 미래전의 필수 아이템이 된 소형 전술 드론도 탑재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대로템은 130대포와 레이저 대포 및 대전차 미사일 등이 장착된다고 했는데 또한 능동방어 장치인 고출력 레이저도 장착되는데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무인기 등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전열화학포도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킨 플라즈마를 이용해 화약의 추진력을 상승시켜 방호력이 뛰어난 3.5세대의 적 전차를 파괴하는 무기로 장착될 예정입니다. 또한 드론이 탑재되어 보이지 않는 주변 정찰 및 감시 공격할 수 있으며 전차의 실시간 화면으로 정보를 전송하면서 자동 추적 및 전차가 미사일을 지원 공격하여 100% 명중률로 적을 제거할 수 있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 장갑도 장착되어 전차를 보호 승무원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날아오는 포탄 또는 미사일을 전자기 에너지를 생성하여 조우시 화학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폭발력을 상쇄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또한 보호막을 개발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 첨단 무기 경쟁에서
이미 레이저 무기는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레이저 무기에서도 그 어떤 나라보다 빨리 개발하고 전력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혼돈의 상황에 놓인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가 구세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UAE, 사우디 등 중동 핵심 국가들이 연이어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다는데요. 기회의 땅 중동에서 한국산 무기를 향한 러브콜이 얼마나 뜨거운지 국내 방산 업체들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집중 공습하면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도를 넘은 위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라파 지역은 가자지구 최남단이면서 이집트 접경지로 북부에서 떠밀려온 피난민이 대거 몰린 곳이라 민간인 대량 학살의 위험이 고조되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0만 명 정도인 가자지구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0만 명가량이 이곳으로 피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나 라파는 이스라엘의 봉쇄와 폭격을 피해 가자지구로 구호물자가 들어가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 이곳이 막히면 이제 이집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집단 학살 전쟁이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강제 이주 시도라고 비판했지만 이스라엘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에 지라는 거냐며 물러설 의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렇듯 국제 정세가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를 대거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의 잭팟이 터질 거라는 기대감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특히나 그동안 수출 실적이 없었던 품목이 재조명되면서 한국 방산 분야의 새로운 수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사우디 다음으로 희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큰 국가로는 UAE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력화 이후 수출 소식이 없었던 수리온이 UAE와의 수출 협상이 최종 임박하면서 대박을 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KAI는 수리온 UAE 수출을 노리고 있는 중으로 이번에 UAE와 수출 협상이 타결되면 국산 헬기가 수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수리온은 국내에서 군용뿐만 아니라 경찰해경 소방산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헬기로 꼽힙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KAI는 UAE와 수리온 파상형 수출을 논의 중이며 관련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 UAE 측의 요청으로 속도를 내게 된 국산 헬기 수출 협상은 작년 12월 비공개 회의를 기점으로 구매 모델, 수량,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구체화됐습니다. 현재 UAE가 원하는 모델은 해상작전에 특화된 기종으로 우리 해병대가 도입하는 상륙기동 헬기와 비슷한 스펙을 탑재할 거라는 후문입니다. UAE가 도입하려는 헬기 규모는 두 자릿수로 알려졌으며 헬기의 적 고속정 제압을 위한 무장 통합을 원하고 있어 공대공 미사일 천검의 패키지 수출도 기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동 정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무기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리온은 수출은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앞서 2022년에도 한국은 UAE와 4조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사업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는 등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규모로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UAE를 시작으로 다른 중동 국가인 사우디에서도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를 연이어 도입하게 됐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우리 국방부는 작년 11월 LIG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가 체결한 천궁 2열개 포대 수출 계약을 공개했습니다. 사우디가 도입하기로 한 천궁2는 적의 공중 공격으로부터 국가 주요 시설을 지키는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로 노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부터 ADD 주도로 개발돼 LIG넥스원이 제작했습니다. 천궁2는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2018년부터 양산됐습니다.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기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기술, 다표적 동시 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또 유도탄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 기술과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게 특징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40km로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쓰며 한 개 발사대에서 유도탄 최대 8기를 탑재해 연속 발사할 수 있고 항공기 위협에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뿐 아니라 천궁이는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특히 시험 발사 당시 공중에서 2차로 점화한 뒤 마 4.5 속도로 날아가 약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해 요격 능력을 과시하며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발칵 뒤집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 수출하는 천궁이의 규모는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2,500억 원에 이르며 앞서 UAE에 이은 두 번째 수출입니다. 최근 내 방산업계가 중동을 전략 시장을 꼽고 공략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한국 방산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나 앞서 사우디가 한국형 전투기 KF-21과 더불어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의사를 우리 측에 먼저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우리 국방부와 사우디 국방부와 있었던 회담에서 KF-21 설계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세대 전투기는 기존에 우리 군이 계획 중이던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은 6세대 전투기로 이 자리에서 사우디 측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관심이 있다며 우리에게 관련 계획에 대해 물어봤다고 합니다. 5세대 전투기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도로 줄인 스텔스 성능이 주요 특징이라면 6세대는 AI 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MUMT를 특징으로 하는데요. 전투기 제조사인 KAI에 따르면 KF-21의 블록 3 개발 프로그램은 2029년쯤 시작돼 2033년에 완성될 전망입니다. 앞서 천궁이가 사우디로 수출된 데 이어 전투기, 잠수함 등 다른 무기체계까지 한국과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KF-21 블록 3의 기술 협력 가능성도 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우디와 KF-21 관련 협력을 진행한다면 우리의 경우 사우디 무기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사우디는 무기 국산화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서로 윈윈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렇듯 최근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와의 방산 협력이 해군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또다시 오일머니 잭팟을 터뜨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우디가 충남급 호위함과 잠수함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사우디 현지에 조선소까지 설립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앞서 4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 국제방산전시회 WDS에 참가해 최신의 호위함인 충남함을 비롯해 훈련함, 잠수함 등 최첨단 함정을 소개했습니다. 충남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복합 센서 마스트와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 열레이더를 탑재한 한국 해군의 최신 전투함으로 당시 HD현대중공업이 사우디 측의 군함 패키지를 제안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사우디는 미국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독자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우리 조선사와 니즈가 맞아 러브콜을 보내온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사우디 해군이 원하고 있는 해군함정 패키지와 함께 현지 해군 조선소 건립과 기술 지원과 같은 대규모 협력 사업을 진행할 기술력과 여력이 충분한 상황인데요.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사우디 국영 석유업체인 아람코와 국영 조선사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는 등 현지 조선소 건설에 합의하며 첫 발을 뗐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우디 현지 조선소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로열티를 받고 제공한 기술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군함과 선박들이 건조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사우디가 우리 조선소로부터 신형 호위함과 잠수함을 구매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HD현대중공업 말고도 다른 국내 방산 기업들도 앞서 사우디에서 열린 2024 WDS에 앞다퉈 참가하며 최첨단 방산 제품을 뽐내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방산 기업들은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방산 시장에 한국산 무기를 확실히 각인시켰다는데요. 때문에 국내 방산 무기가 사우디에 추가 도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다음 수출 대상 후보로 흑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2024 WDS 전시회에서는 사우디 수출용 흑표가 공개되는 등 국산 엔진을 최초로 장착한 K9 자주포를 중동에 첫 선을 보이며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K9의 경우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도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제 파워팩 탑재로 수출이 번번이 무산됐지만 이제는 이러한 장애물이 완전히 사라진 만큼 마음 놓고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나 최근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사우디에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는 복병이 생기면서 불똥이 언제 튈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처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수한 공격력과 방어력이 강력한 전차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 단연 한국산 무기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에서도 한국이 우수한 무기체계 제조 역량을 보유했고 해외 시장에서 활발하게 수출 레퍼런스와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방산업계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 지역에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 방산은 우수한 무기체계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역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